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어느덧 4월도 끝나가고 이번 한 주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또 4월 월봉이 마감이 되고요. 또 5월이 시작됩니다. 4월 잘 마무리하고 또 5월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방송에서 또 매매 전략 짚어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할게요. 먼저 코인사부님 모셔보겠습니다. 코인 한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코인 한수 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일단 시장이 지속적으로 거의 한 2주, 3주 정도 재미없는 시장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이 시기 자체가 또 어쩌면 애매하게 그런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기와 겹쳐지다 보니까 더 변동성이 또 심해지고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조금 오르면 팔고 조금 떨어지면 또 손절하고 이런 반복되는 시장을 이어가다 보니까 상승해야 된다라는 거는 적어도 이 차츰차츰 쌓아가면서 상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 투자 심리 자체가 그렇지 못하고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또 팔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장일수록 저는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기업 실적 일시적이다. 근데 그거에 너무 휘둘리지 말자. 그리고 금리 인상 어차피 저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인데 이거 가지고 저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도 뭐 악재나 호재나 뭐 있겠지만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어차피 시장은 우상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려운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마인드 세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입니다.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제 어제 다행히도 이제 나스닥이 좀 반등을 해주면서 비트코인도 소폭 반등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에는 어제 이제 애플 실적 발표와 어제 1분기 미국 GDP 이제 성장률 발표가 있었죠. 여기에 있어서 기존과 조금 다르게 기존 예상보다 굉장히 안 좋게 나왔지만 연준이 여기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매파적인 성격이 조금 줄어들 거다라는 시장 기대감으로 인해서 많이 가격이 조금 올라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분들 아직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많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시장을 봤을 때 이틀 빠지고 하루가 기술적 반등을 해주는 이런 국면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보수적으로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고 조금 확실한 그런 자리가 나왔을 때 매매 타점 잡아서 그때 공격적으로 조금 매수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투더 골드문 한번 같이 시청해 보시면서 이런 매력적인 자리는 언제쯤 우리가 매수 매도를 공격적으로 좀 진행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횡보 장세 이후에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투자할 포인트는 언제가 될지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시장 이슈들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한수님. 네, 일단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기업 실적을 제가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시기와 그다음에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변동성을 좀 멈춰 있는 거래량이 많이 떨어져 있고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는 시기에 겹쳐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나스닥과 이 암호화폐 시장의 커플링이 조금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애플부터 조금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플이 1분기 매출이 123조 원으로 매출하면서 순이익도 좋았고 그다음에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후에 2분기 공급망 차질이 생길 것 같다. 매출액이 40억에서 80억 달러 정도 규모가 타격을 받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장외에서 애플의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무래도 이제 2분기를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중국,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곳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봉쇄 정책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 봉쇄 정책 자체가 우리들에게 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다음에 기업들의 이 실적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걸 좀 이 기업들은 미리 예측을 하고 2분기 예측 실적을 얘기할 때 낮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를 보자면 사람들이 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1분기에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악재들이 있으니까 이게 영향을 주면 2분기에 매출이 떨어진다. 그럼 주가도 떨어진다라는 그런 자연스러운 법칙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 여러분들 같아도 애플을 매수를 잘 안 하시겠죠. 왜냐하면 2분기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건데 내가 애플을 왜 사? 라는 그런 이제 소극적인 마인드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시가총액 1위를 달리는 애플마저도 사람들이 등 돌려서 투자를 안 하시게 된다라면 그만큼 또 다른 종목에서나 특정 종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종목에서도 충분히 변동성이 적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코인이나 이 주식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어야 올라가든 떨어지든 할 텐데 이렇게 변동성 없이 특정 사람이 팔아버리면 쭉 빠지고 특정 사람이 사버리면 쭉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특정 사람이 사서 올라가는 거는 그 사람이 다시 팔면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뭔가 기반이 다져진 상태로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순간적인 오름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암호화폐 시장처럼 조금씩 이제 횡보를 하게 되면 어느 분들은 지루하다, 매일 시장을 보는데 똑같다, 뭐 달라지는 게 없다, 특정 코인들만 달려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특정 코인들을 내가 달리는 걸 타기에는 또 리스크가 있고 안 타기에 내 코인들은 멈춰 있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면 뭐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어느 정도 이제 투자 심리가 계속 위축이 되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지경까지 이를 수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 나스닥과 이 암호화폐 시장이 좀 이렇게 커플링이 되면서 뭐 이전부터 커플링은 지속이 되었었지만 그 부분들이 지속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걱정을 했었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더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암호화폐 시장이 처음에 발전을 했을 때 여러분들 암호화폐 시장이 뭐 실적이 있나요? 그다음에 기술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졌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희가 가격이 올라왔었죠. 그리고 어느새 이제 규제라는 틀에 가까워졌고 마련이 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암호화폐 시장 기댈 곳이 없었어요. 그전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이 기댈 곳이 없으니까 나스닥이나 특정 뭐 메타 같은 특정 주식이나 그다음에 뭐 코스피, 코스닥 이런 글로벌 경제에 많이 기대해 왔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암호화폐 시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규제 안에서 활약을 하게 된다라면 굳이 이 기대해왔던 나스닥이나 글로벌 경제에 이 내 몸을 이렇게 기댈 필요가 없어지는 그 기회가 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가 신경 쓰는 뭐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이런 실적 이런 거 신경을 쓸 텐데 나중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암호화폐 시장은 나스닥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진 후에 개별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때는 실적이 아니라 단순히 이 코인의 그 유용성, 그 다음에 플랫폼의 사용성 이거로 가격이 매겨질 건데 그때까지만 조금 더 참으시면 지금 이렇게 뭐 금리 인상하는데 금리 인상하면 기업 실적 떨어지고 기업 실적 떨어지면 나스닥 떨어지고 나스닥 떨어지니까 암호화폐 떨어지고 이런 자연스러운 법칙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깨질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잘 버텨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앞에 제가 뭐 메타라는 걸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메타버스 사업이 지금 최근에도 뭐 한 3조 원 정도 적자가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메타버스가 그전 분기에 실적이 나빴을 때 하락했던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메타가 최근에는 뭐 사용자 수가 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거 말고도 이 메타버스는 이제 리얼리티 탭스라는 사업부에 더 많은 투자를 하면서 그래도 이 메타버스가 답이다라는 모습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가 이런 적자에 의해서도 리얼리티 탭스를 포기하지 않고 더 크게 나아가겠다. 그래서
이전에 없던 무언가를 개발하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라는 것은 이 페이스북 CEO도 알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컴퓨팅, 그다음에 사회적 연결을 위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데 이런 비용을 드는 거는 적게 드는 비용이다. 그만큼 메타버스의 경제는 더 성장할 것이고 거기로부터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리얼리티 탭스가 지금 최근에 적자를 내고 있지만 점점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향후 좋은 잠재력을 좀 선보이고 있으니까 이게 다소 지금 시간이 금뜨게 느리게 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좋은 모습, 그리고 메타가 잘 되면 또 그 메타버스를 관장하는 관련돼 있는 기업들도 다 좋게 나올 테니까 암호화폐에 또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나스닥과 커플링 되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또 투심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또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일단 메타버스 사업 쪽에서는 3조 원 적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향후 꾸준히 사업을 넓혀 나갈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고 오히려 이 메타버스 사업 쪽에서 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뭔가 또 변화를 꾀하지 않을까 이런 움직임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트레이너님의 악재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이제 오늘 악재는 미국 GDP 어제 이제 발표가 되었죠. 1분기 성장률 관련한 이제 이슈입니다. 기존에 이제 작년 4분기 때 미국 이제 GDP 성장률이 약 6.9% 정도 나왔습니다. 6.9%면 정말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런 수치예요. 보통 이제 1년에 2%, 3%대 이제 성장률을 기록해주는 미국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과정을 치유해 나간 과정에서 4분기 성장률이 6.9% 이렇게 많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연준에서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지만 이거를 고성장으로 이제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매파적인 성격을 주고 우리 금리 인상을 해도 앞으로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식의 이제 발언을 해오고 지금까지 이런 금리 인상 이슈를 가져왔던 건데 어제 이제 발표가 냈는데 어제 이제 발표가 마이너스 1.4%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예요. 성장이 후퇴하고 있다는 그런 발표입니다. 기존의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1.1% 정도 이제 성장을 할 거다라고 예측치가 나왔었는데 예측치를 완전 뒤엎어버리는 마이너스 1.4%가 나오면서 기존에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있어서 금리 인상을 앞으로 강하게 하지 못하겠구나라는 식의 기대감을 표출을 내면서 어제 또 애플 실적 아까 코인 선수님 말씀해주신 이제 애플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죠. 좋게 나오면서 같이 나스닥에 이제 반등해주는 이런 모습이 나왔고 나스닥 반등까지는 아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나스닥 상승분에 비해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 소폭 상승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이 금리 인상, 제가 어제 말씀드린 이제 5가지 악재 중에 하나인 이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요 이슈에 있어서 하나씩 조금 해소를 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인데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자금을 조달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타격을 받게 되면은 투자는 앞으로 더 줄어들게 되고 금리를 올렸을 때 투자는 더 줄어들게 되고 지금 또 재밌는 게 보시면 지금 주목해야 될 게 환율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1273원 정도 이제 1270원 정도의 환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최고치가 1274원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어제 이제 장 초반에 코스피 장이죠. 코스피 장 초반에 1260원 정도의 이제 환율이었는데 하루 만에 환율이 14원 이상 오르는 이런 효과를 발생했는데 아무래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으로 자금이 쏠리는 이런 모습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비단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기존에 아마 네이버 들어가서 미국과 중국 환율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체크하실 수 있어요. 엔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화 대비 달러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화 대비 달러도 마찬가지고 이머징 마켓이죠. 신흥국, 뭐 브라질 이런 국가들 마찬가지로 어마무지하게 달러가 브라질 리우아의 가격이 어마무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아마 다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 잡겠다라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찍어놓은 돈, 기존에는 이머징 마켓에서 다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돈을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찍어내도 되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지금 자기네들이 찍어놓은 돈이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시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더 올라가게 되는 이런 효과를 낳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했는데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오히려 자금이 들어오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심각해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지금 아마 파월 연준 의장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고민에 있어서 지금 시장은 지금 이렇게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잡지 못하고 또 지금 막상 1분기 발표를 딱 나왔는데 마이너스 1.4% 저성장 이런 국면에 있어가지고 아마 파월 연준 의장은 강하게 기존처럼 뭐 이제 채권 매입 속도도 기존보다는 조금 느리게 할 것 같고 금리 인상도 기존에 뭐 0.75 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0.75 이렇게 올리면은 더 많은 자금이 이제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은 신흥국 대비해서 미국이 더 금리를 많이 준다. 여러분들은 어디 은행에 예치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미국 시장에 자금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될 시에는 신흥국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신흥국들이 힘들어지면 미국 입장에서 뭐 좋을 것 같은데 좋지 않아요. 왜냐? 자금이 이제 골고루 이제 흘러 들어가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이런 국면에 있어서도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처럼 아주 강경하게 0.75% 빅스텝 이렇게 할 수는 없겠다라는 시장 기대감과 함께 지금 시장 반등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지만 제가 앞서 인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아직까지 이제 전망치고 막상 이제 5월 3일, 4일 이때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 기준으로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 아마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나라는 그날 장이 닫아져 있지만 미국은 그날 그냥 장이 열리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아마 그날을 기점으로 조금 반등을 보이거나 이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나오지 않을까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어제 이제 미국의 1분기 GDP 발표가 있었는데요. 6분기 연속의 상승세를 멈추고 어제는 1.4% 후퇴를 하면서 역성장의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한 번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또 현재 시각으로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빠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투심이 점점 약화가 되고 있다는 점 또 공포 탐욕 지수도 극단적 공포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호재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한수님. 오늘의 호재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에 많은 이제 투자 기관이나 그다음에 이 암호화폐를 좀 추종하는 사람들이 또 좋은 얘기를 조금씩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기관 투자 80%가 암호화폐가 기존 투자 수단에 능가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좀 해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인 이제 비트 스탬프의 조사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의 80%가 암호화폐가 이제 전통 자산이죠. 전통적인 투자 수단을 능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기관 투자가 70%가 암호화폐가 신뢰할 수 있는 투자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68%는 투자 전략상 적극적인 투자를 권유드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비트 스탬프는 전 세계 23개국에서 총 28,56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이 중 기관 투자 전략 결정권자가 5,450명인데 이분들 중에서 한 88%가 앞으로는 이 암호화폐가 10년 내에 주류로 채택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 기관 투자자의 80%가 또 전통적인 투자 수단을 능가할 것이고 일반 투자자들보다 더 긍정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더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죠. 요게 아무래도 중요한 기점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그런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판테라 캐피탈 CEO가 경제 쇼크에서 재산을 지켜줄 유일한 자산은 암호화폐다라는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앞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금리 인상, 뭐 기업 실적, 그다음에 기업 실적이 떨어지겠고 기업 실적이 떨어지면 뭐 나스닥이 또 떨어지고 이게 사실 크게 연관이 없어요. 이 나스닥과 암호화폐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그냥 암호화폐가 기댈 곳이 없으니까 이걸 판단할 척도가 없으니까 나스닥에 기대어 있는 건데 사실 서로 둘 간의 연관성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이 암호화폐가 금리 인상에 어떤 영향을 받냐? 기업 실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제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가상 안에서 자기들만의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소스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기업 실적과는 전혀 좀 최대한 많이 동떨어져 있고, 금리 인상과는 그나마 좀 떨어져 있다. 물론 투자 심리 위축을 이끌어낼 수는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이렇게 연관성이 이어지는 거는 좀 옳지 않다라는 걸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이 암호화폐 시장이 금리와 비트코인이 무관하다라는 사실을 좀 파악하기 시작하고, 궁극적으로 이 주식시장과 이 암호화폐 시장이 좀 분리됐으면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암호화폐가 어느 정도 한 10년 정도부터 조금씩 올라올 때 그 뭐 2년마다 엄청 스마트하고 좋은 인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 인물들은 기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나스닥이 포함된 그런 기업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에 더 뛰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좀 곁들이면서 얘기를 했는데, 궁극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당장은 이 나스닥에 좀 의지를 해서 가겠지만, 나중에는 나스닥이 지금 이 차트 흐름이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ABC 파동에 의해서 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파동까지 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스닥이 떨어진다라고도 보일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러면 이걸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나스닥이 떨어질 것 같은데 여기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면은 그분들은 나스닥이 위험하니까, 근데 나스닥이 빠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다른 기업들이 뭐 2분기, 3분기 실적들이 나빠진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투자하던 그 풀에서 벗어나서 좀 더 새로운 투자가 가능한 곳에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되풀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나스닥이나 뭐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것들도 결국에는 하락한다라는 관점이 되면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더 변동성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곳으로부터 나중에 결과적으로부터 이 분리될 가능성이 높은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지금 당장 뭐 재미없고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잘 버티신다라면 결국엔 이 버티신 것만큼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경제 쇼크에서 우리의 재산을 지켜줄 유일한 수단은 암호화폐다, 이런 말부터 해서요. 암호화폐가 기존의 여러 가지 투자 수단을 능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금의 당장 일일비 하시기보다는 이런 전망들에 좀 더 동조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호재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제가 이제 준비한 호재는 이제 어제 이더리움 이제 재단 얘기를 했는데, 이더리움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 이더리움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고 좋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좀 취할 수 있는 전략 중에서 이더리움을 조금 매수를 해가지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같이 올라갈 때 그때 이더리움을 팔고 그 차액을 가지고 조금 좋은 공격적인 장이 됐을 때 그 차액을 가지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을 매수하고 수익을 본다면 복리로 조금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이더리움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이더리움 뭐 계속 뭐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는데 왜 업데이트를 하는지 굉장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더리움은 지금 모놀리틱 블록체인이라고 해요. 모놀리틱 블록체인인데, 블록체인은 일단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확장성이랑 탈중앙화랑 그다음에 보안성,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확장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조금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이제 보안이 굉장히 보안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우선적으로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이 느린 이유는 노드 수가 굉장히 많아서 네트워크 활성도가 높아서 보안과 탈중앙화 측면에서는 이제 아주 훌륭하지만 네트워크를 이제 검증하는 과정, 노드가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일일이 하나씩 다 검증하는 과정에 있어서 처리 속도가 매우 느린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걸 보통 이제 이 처리 속도를 TPS라고 하는데요. 트랜잭션 이제 per second라고 해가지고 이 처리 속도를 이제 TPS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8에서 15 정도
비트코인은 1에서 8 정도 이런 정도 속도를 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대항마로 이제 뭐 나왔던 이제 니어 프로토콜, 이전 레이어드 1 코인이죠. 니어 프로토콜, 코스모스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2200 정도가 속도가 나옵니다. 기존에 대비해서 굉장히 빠른 듯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블록체인 뭐 비자 카드 이런 데는 거의 뭐 TPS 처리 속도가 약 5만, 50만 뭐 이렇게 나오는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전송할 때 좀 느리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뭐 업비트에서 바이낸스 이렇게 보낼 때 뭐 가장 전송 속도가 빠르다. 리플 보내도 약 2분 정도가 걸리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뭐 해외 은행에 송금을 한다. 정말 빠르게 끝납니다. 몇 초면은 이제 송금됐고 거기서 확인해주고 이런 절차들을 거치게 되는데 아직까지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 TPS 속도에 있어서는 기존의 전통 금융을 많이 따라가려고 노력하지만 물론 이제 보안성에 있어서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모두가 공유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지만 아직 TPS 속도는 기존 금융을 조금 이기기는 조금 힘들지만 계속해서 기술력 발전해 나가고 있으니까 보안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 전통 금융과는 이제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조금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모놀리틱 블록체인이라고 해요. 모놀리틱 블록체인이라고 하면은 이 실행과 보안, 컨센서스 그리고 데이터 가용성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행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 내 이제 모든 트랜잭션을 실행하고 처리하는 이 작업이랑 이제 보안 컨센서스 말 그대로 이제 보안입니다. 보안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나요. 레이어드 1 코인은 모놀리틱 코인은 이제 한 군데서 이걸 다 처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보안도 뛰어나고 실행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데이터 가용성 누구나 이제 블록체인에 기록된 이제 데이터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 트랜잭션을 영구적으로 이제 기록하는 작업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레이어드 1 코인들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노드 수가 많다는 거 느려요. 느리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 가스비 진짜 비싸죠. 메타마스크에서 한번 뭐 거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가스비가 어마무지하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 우리가 뭐 리플 보내는 거 굉장히 쌉니다. 1, 2풀이면 뭐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 가스비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으로 전송 잘 안 하죠. 이런 이유가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한계 이제 좀 단점인데 이거를 조금 업그레이드 하려고 여기서 이제 2.0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이제 모놀리틱에서 이제 모듈형 블록체인으로 이제 넘어가려는 과정을 지금 비탈린 부테릭이 이더리움 재단과 함께 진행 중입니다. 이더리움 2.0에 나온 거 보면은 일단 뭐 제가 계속 언급드렸던 이제 뭐 POS 지분 증명, 작업 증명 이제 채굴하는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 그리고 이제 샤딩 기술 도입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JK 롤업 이런 이슈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이슈에 있어가지고 이더리움 2.0이 기존의 모놀리틱에서 모듈형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레이어에서 모든 제가 말씀드린 이제 모든 작업 이걸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각자 레이어가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고 각자 레이어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처리를 각자 한 다음에 그걸 한 번에 합쳐가지고 뭐 전송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말하는데 이렇게 모듈형 블록체인의 모습으로 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더리움 2.0 업데이트입니다.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이제 뭐 보안성도 다 지키면서 단점인 확장성 이슈를 이제 이기려고 이제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만약에 이더리움이 이제 2.0 업데이트가 되면 향후 이제 TPS 제가 앞서 말씀드린 속도는 아마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이후에는 1100에서 약 5000 정도 사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기존에 언급드렸던 니어 프로토콜 굉장히 빠른 2200보다 더 높은 수치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 샤드라는 V업 업그레이드를 통하면은 약 이제 TPS 속도가 85000 그 이후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이거는 아마 한 5년에서 6년 정도 사이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은 32만에서 136만 정도로 TPS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레이어들을 각자 여러 개를 만들기 때문에 더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이런 효과도 났고 가스비도 점점 줄어들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TPS 속도 50만입니다. 이 50만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이더리움을 전송할 수 있는 이런 국면을 보여주니까 앞으로 이제 그리고 맞아 궁극적으로는 2030년까지는 1,500만 TPS 정도를 이제 뽑아내겠다라고 비탈린 부테릭이 이제 이더리움 재단과 함께 발표를 한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다 이더리움 2.0 백서에 잘 적혀져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지금 이렇게 굉장히 앞으로 향후 전망도 좋고 앞으로 잘 쓰일 것 같은 이더리움 제가 말씀드린 투자 전략 지금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지금 좀 사놨다가 지금 이더리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에요. 매력적인 가격대니까 지금 사놨다가 조금 장세가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그 차액을 가지고 나머지 알트코인들 매수해서 복리로 이렇게 투자해 보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일단 이더리움 2.0 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알기 쉽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으로 굉장히 또 안정적인 그런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지금 부분에서 일정 부분 좀 포트폴리오에 담으셨다가 향후 또 이제 가격이 폭발적으로 알트코인 순환 장세가 올 때 그 실현 차익 매물을 가지고 또 알트코인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코인 이슈들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